150여 년 전 우리의 국토를 한눈에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작된 하나의 지도. 조선이 이루는 대단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후기 김정우가 제작한 대동여 지도. 그런데 김정우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지도를 만든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힘으로 굉장히 훌륭한 전국지를 완성했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땅을 알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 그 결과물은 지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 지도들 가운데 우리나라 고지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정우의 대동여 지도다. 고지도의 그 종합 결정판, 우리나라 전통지도학의 집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로 꼽히는 대동여 지도. 조선 후기 시대를 뛰어넘는 정교한 지도를 과연 김정우는 어떻게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대동여 지도 안에 새겨진 비밀을 풀어본다. 지난 7월 경주에선 특별한 전시가 개최됐다. 경상도라는 도명을 사용한 지 올해로 700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다. 경상북도 사람들이 이룩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의 큰 흐름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물이 준비됐는데 경상북도의 자연환경, 인물, 사건, 이야기 등 이곳 사람들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200여 점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었다. 이 가운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상도의 지리적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진 지도들도 함께 전시됐는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이 목판, 김정우가 제작한 대동여 지도의 일부였다. 저희 최근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대동여 지도 전체를 인쇄하는데 대체로 60여 개의 목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만이 남아있는 것인데 그 대동여 지도 목판의 존재가 알려지기 전에는 이것이 이 대원군에 의해서 모두 소각되었다거나 이제 이런 그 속설들이 많이 있었죠. 대동여 지도 60여 개의 목판 중 현재 남아있는 목판은 12개. 이 2개의 목판은 경상도 지역을 새긴 부분이다. 목판 하나의 크기는 가로 30cm, 세로 40cm. 그렇다면 60여 개의 목판을 다 합친 대동여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 그리고 그 지도 안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이 고지도를 현재 보물 850호로 지정돼 보관 중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동여 지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철종 12년인 1861년. 과연 조선 후기 김정우가 제작한 대동여 지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상자 안에는 예상 밖의 것이 들어있었다. 우리가 흔히 봐오던 지도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대동여 지도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지도들과 달리 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책의 겉표지에는 모두 대동여지 전도라 씌어 있는데 대동여 지도는 60여 장의 목판에 새겨 총 22개의 첩으로 만들어 펴낸 목판 지도인 것이다. 전국을 연결시켜서 한눈에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을 펼쳐볼 수 있게
만든 것이 대동여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체계 형태로 묶여져 있지 않고 분첩, 절첩식이라고 하는 첩 형태로 되어 있어서 22첩을 나란히 남북으로 펼치면 우리나라 전국의 지도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총 22첩으로 제작된 대동여 지도. 모두 펼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 첩은 가로 20cm, 세로 30cm 정도. 남북을 22단으로 나눠 한 단이 각각 하나의 책자 형태로 나뉘어 제작되었다. 한 첩에 담긴 지도를 펼치면 한반도의 동서가 펼쳐지고 연이은 첩을 상하로 잇대면 남북이 이어지는 것. 우리나라를 이 전국을 22개의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2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른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를 일정한 위도상에 있는 우리나라 부분을 한 첩에 집어넣는 거죠. 이 22첩을 모두 펼치게 되면 동서 80리, 남북 120리의 한반도가 완성된다. 대동여 지도는 총 227면으로 구성된 22개의 첩. 이것을 한 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크기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때문에 떼어놓으면 분리도가 되지만 합하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한 것. 22개의 첩을 바닥에 모두 펼치니 한반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엄청난 크기의 전국 지도가 완성되었다. 가로 3.8m, 세로 6.7m 크기의 거대한 지도가 눈앞에 펼쳐졌다. 바로 이 지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우수한 고지도이자 가장 큰 전국 지도인 대동여 지도이다.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동양의 전통적인 지도에서 현대적인, 근현대적인 지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했다든가. 이 우리나라 고지도의 결정판인 거죠. 그런데 이 대동여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앞에서 만들어졌던 지도들의 좋은 점들을 다 모으고 또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기밀 지도도 이제 본따고 가장 뛰어났던 것 중에 다른 고지도하고 다른 점은 서양의 과학 기술을 가미해 가지고 그래서 정확성을 기했다. 이런 게 다른 지도하고 특이한 점인 거죠. 그 이전의 지도들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지도의 정확성뿐 아니라 사용의 편리성까지 고려해 제작된 대동여 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이자 전국 지도로 꼽히는 이유인데, 그렇다면 대동여 지도 이전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역사는 고려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에 와서 만들어진 지도들 뿐. 이 지도들을 통해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지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실 지도라는 것은 문자 이전에 정보의 전달 수단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지도는 고대부터 만들어졌고요. 역사 시대 이전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의 지도는 지리 정보뿐 아니라 선사인들이 자신의 바람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커다란 바위 등 성스러운 장소에 새긴 그림을 뜻하기도 했다.
그 당시 생활상이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활 모습, 지역의 그 뭐 경관이나 지형 이런 것들 보여주는 좋은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전의 지도로서 실물로 현존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마 전쟁에 의해서 파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지도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고려의 행정구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국도인 오도 양계도가 있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지도에는 조선 초기에 만든 세계지도 혼일 강일 강리역 대국도가 있다. 동양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되는데 꼭 이 그 건국 기념으로다가 1402년 10년 만에 만들어진 그러한 그 세계적인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이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계속적으로 팔도 지도, 동국 지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조선시대 지도 제작이 본격화되면서 우리의 국토를 담은 다양한 지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중 대동의 지도의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지도가 나왔는데 18세기 중엽 정상기가 제작한 전국 지도인 동국대 지도였다. 그 당시까지는 제대로 그려지지 못했던 한반도 북부지방의 지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도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그 북부지방의 윤곽이,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의 윤곽이 어느 정도 거의 오늘날 지도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그런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 지도는 조선과 만주 일부를 그린 대형 조선 전도. 이전 시기의 지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도로 한반도의 북부가 매우 정확히 표현되어 있다. 이 부분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분이 쓰셨던 것이 소위 이제 백리척이라고 하는 그 축척이고요. 실제로 이분의 지도의 아주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지도에 구체적으로 막대기 모양의 축척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정상기의 동국대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 발달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것에는 축척의 체계적 활용을 꼽을 수 있다. 정상기는 축척 지도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했는데 백리를 일척으로 하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으로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정확하게 표현해냈다. 그의 독창적인 방법은 조선 지리학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만은 조선 조정에서 그 지도 제작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준이 그 어명을 받아서 상당히 정확하고 상세한 지도를 편찬하는 작업을 맡게 되는데요. 정상기의 지도 제작을 이어받아 조선의 지도 체계를 구축해간 사람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신경준이었다. 그는 방한 기법으로 그린 조선시대의 9년 지도책 해동여 지도의 제작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했다. 해동여 지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을 20리 눈금으로 경선, 위선을 구획을 하고 그 위에 지도를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간의 거리, 방위, 그리고 지역을 서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동의 지도는 모든 9년에 동일한 축척을 적용한 20리 방안의 지도책으로 9년이 작을 경우 20리 방안 간격을 크게, 9년이 큰 경우 20리 방안을 작게 그려 지도책의 크기에 맞추었다. 방안 지도는 이전의 지도들에 비해 면적과 거리를 알아보기 쉬울 뿐 아니라 한반도의 모형이 비교적 정확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지도책의 완성도가 높아져 갔다.
대동의 지도는 이전 지도들에 비해 우수한 면이 많았지만 한계점도 있었다. 이 지도들이 가지는 단점으로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첫째는 이게 전국적으로 연결시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각 군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요. 그 지도들은 20리 간격의 축척이 지도 위에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과정에서 신경전은 원래 간격을 다 똑같이 했는데 이용하기 좋게 만드는 과정에서 간격을 다르게 했어요. 20리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금방 알지만 전문가가 아닌 이용자들은 이 간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동의 지도는 지도가 서로 단절되어 있어 이어볼 수 없고 방안의 크기도 달라 면적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한계점을 뛰어넘어 조선의 국토를 정확히 담고자 한 사람, 그가 바로 김정호였다. 태어나셨던 시기는 이제 19세기 초고요. 지금 1804년에서 1866년에 생존하셨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의 김종호 개인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 유재건이가 쓴 이양견론록에 나오는 간단한 그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선 김정호의 지도 제작 능력과 대동의 지도에 대한 당시의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배라 표현할 정도로 대동의 지도에 대한 극찬이 표현된 이 문서. 그렇다면 김정호는 왜 대동의 지도를 제작하게 된 것일까? 그 출발은 기존 지도들의 한계점에서 시작되었다.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훨씬 전문가가 아닌 이용자들이 쉽게 이 지도책의 내용을 바라볼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지도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호 선생이 좀 더 많은 진전을 가져가야겠다. 좀 더 독자들에게 읽히기 좋은 그런 지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신 거죠. 그렇게 탄생된 대동여 지도. 김정호는 기존 지도 제작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지도를 완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고 지도로 꼽히는 대동여 지도는 기존의 지도들과는 어떤 점이 다를까? 다른 지도들과 차별되는 대동여 지도만의 우수성은 과연 무엇일까? 산이 연맥식으로 선으로 그려져 있지 않고 봉우리만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호 선생은 그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국토관, 또 환경관, 산천관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에서는 산을 선으로 그렸고요. 그리고 대동여 지도와 청구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산지의 체계성과 위계성이 대동여 지도에는 표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동의 지도의 우수성은 김정호가 처음으로 제작한 지도인 청구도와 비교해봐도 그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한반도의 산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 조선의 산맥과 줄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동의 지도에 드러난 혁명적인 지도 제작 방식으로 기호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제한된 공간 안에 많은 정보를 담기 위해 지도의 기호를 사용한 것이다. 그 지도표에 산은 어떻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봉수대는 어떻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성은 어떻게 표시하고, 그래서 그 지도를 그 기호화 시켰기 때문에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해졌지만
이 지도를 제작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간편하게 또 보는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 거죠. 대동여 지도의 지도 범례를 보면 20여 종의 내용들이 기호로 제시되어 있는데 글자 대신 기호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명쾌하고 간략하면서 힘있는 지도가 된 것이다. 누구나 알기 쉽게 표현해 보다 시각적이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을이 위치한 그 장소를 그런 동그라미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호의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정상기 선생의 경우에는 백리척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그 그림식으로 기호를 만들어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도 사실 획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상기는 이전 지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기호를 많이 사용했고 조선의 각 도별 9년 지도집인 해동지도에도 기호를 확인할 수 있다. 관청에 있는 많은 지도들을 김정호가 보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김정호 이전에 만들어서 관청에 보관되었던 지도들, 또 김정호가 민간에서 보았던 많은 지도들이 김정호 지도에 영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존의 지도들이 모두 대동여 지도의 밑거름이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김정호는 어떻게 이 지도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일까? 김정호의 지도 제작에 결정적 도움이 된 사람, 신헌이라는 인물이었다. 신헌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인 병조 판서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이 병조 판서를 했기 때문에 군사 기밀 지도, 국가 지도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김정호한테 빌려줘가지고 김정호가 국가의 기밀 지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동여 지도라고 하는 정확한 지도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기존의 데이터를 참고해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 그렇다면 김정호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자료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것인데 자기 고장의 지도는 많이 다니면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렇게 큰 규모의 큰 지역을 그리는 전국 지도라든가 세계 지도는 많이 다니는 것과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것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정확한 측량 내지는 측량 어떤 자료들에 기반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김정호 선생이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형태의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인 자료들을 활용을 할 수 있었던 데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을 7차례나 오르내릴 정도로 방방곡곡을 다녔다는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제작 과정의 비화. 이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어 독본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김정호에 관한 일대기가 실리면서부터입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일본이 김정호에 대한 사실을 왜곡시킨 내용을 교과서에 그대로 실은 것이다. 김정호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조선 정부의 실정이랄까, 실책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980년대까지 교과서에 수정 없이 실리면서 우리가 김정호와 대동여 지도에 대해 잘못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정호가 오로지 기존의 데이터에만 의존해 대동여 지도를 제작한 것은 아니었다. 대동여 지도에 표현된 도로망을 살펴보면 산길과 물길이 저마다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그 지역의 지형적 특징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는 직접 찾아가 살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 그 노력의 흔적이 지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 충주 쪽에 이렇게 강을 충주강 그런 것 등을 표시한 거 보면은 김종호가 답사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이 강줄기 같은 걸 표시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김종호가 전국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답사를 했을 겁니다. 대동여 지도에는 물줄기들이 매우 상세히 표현돼 있다. 강폭이 좁아지면 한 줄로, 배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줄로 차이를 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심리 간격을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얼만큼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심리마다 점을 찍어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가늠케 했는데 도착지까지 8개의 점이 찍혀 있다면 80리라는 정확한 거리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김정은은 이처럼 정확하고 간결한 지도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당시에 19세기의 지식인들은 기하 원본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유클리드 기하학을 한문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기하 원본이에요. 그 원본을 가지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배웠습니다. 마테오 리치에의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가 중국에 전해졌고 이것을 김종호가 접하게 되었는데 유클리드가 만든 기하학은 본래 토지 측량을 위해 시작되었다. 고지도의 가장 취약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이제부터 이제 확대 축소법을 배움으로 인해서 정확한 정확성을 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 후기 김종호가 이전에 지도하는 다른 지도 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한 서양 과학의 도입이 있었던 것이다. 평생을 조선의 국토를 연구하는 데 바친 김정호. 그의 업적은 대동여 지도뿐만이 아니다. 제작 시기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수선 전도는 목판으로 만들어진 서울 지도로 현존하는 가장 큰 서울 지도이기도 하다. 대동여지 전도 역시 제작 연대를 알 수 없고 제작자조차 밝혀지지 않았으나 김종호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가 만든 지도들 중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 바로 김종호가 처음으로 제작한 지도인 청구도이다. 대동여 지도의 전신에 해당하는 지도로 현존하는 고지도 중 가장 큰 축척을 사용했고 기하 원본의 적용으로 앞서 제작된 어느 고지도보다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청구도는 이게 김종호가 맨 처음에 만든 1834년에 만든 지도거든요. 1834년에 맨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1861년에 대동여 지도가 나올 때까지 거의 30여 년간 청구도 가지고 씨름을 해요. 청구도에는 대동여 지도가 나오기까지 김종호가 지도 제작에 쏟은 고민의 흔적이 가장 많이 묻어있기도 하다. 남북 29층, 동서 22층을 자른 다음에 이것을 지도책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게 김종호의 아이디어죠. 어마어마하게 큰 지도를 다 연결해서 그랬는데 잘라서 지도책. 현재 대중도 지도책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청구도는 우리나라를 28개 층으로 나눠 전체 지도를 이어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청구도의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지도 제일 처음에 표시된 지도 색인이다. 책으로 된 복잡함을 한결 덜어주는 방법이었다. 김정은은 분명히 전통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훨씬 지난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지금 제작되는 10만 대 1 도로지도, 즉 대중지도책에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를 담아냈다. 10만 대 1 도로지도책도 전국을 다 연결해서 그린 다음에 잘라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라서 책을 만들 때 가장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10만 대 1 도로지도책에는 맨 앞에 찾아보기 지도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지도색인이란 전국의 잘라진 부분들에 번호를 붙여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청구도는 이렇게 책장을 넘기며 원하는 지역의 지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이렇게 현대적인 방법에 적용된 지도임에도 김정은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 (1834년에) 제작되었던 청구도 자체가 그 안에서 판본상의 변화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김정호가 선생이 만든 1834년의 청구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체제상의 변화라든가 또 행정구역의 변화 이런 것들, 또 수록된 내용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김정호 선생은 그 청구도를 통해서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고, 김정은은 지도 수록 방식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청구도는 2권의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책과 책 사이에 단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김정은은 지도를 홀수층과 짝수층으로 나눠 2 책을 동시에 폈을 때 보다 넓은 지도를 볼 수 있게 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용자들과의 교감이 없으면 이런 건 거의 생각해내기 어려운 아이디어. 김정호도 첫 번째 청구도에서 그걸 구현하지 못했잖아요. 그 첫 번째 청구도를 막상 내니까 불편한 점이 이제 느껴진 거죠. 본인이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이용자가 조언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2번째 청구도에서는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수정 작업에도 청구도에서는 개선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 맞춰볼 때 이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주체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 시대에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걸 김정호가 간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어보기에 편리한 지도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청구도 형식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어보기 편리하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대동여 지도입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마침내 대동여 지도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위급할 때 백성의 안전을 도모하고 평화로울 때 백성의 삶을 돌보는 데 쓰라고 평생을 지도 제작에 바친 김정호. 청구도 마지막 개정판이에요. 바로 대동여지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1800년대 전반기에 14층짜리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1850년대 중반기쯤에 다시 18층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1850년대 끝날 때쯤에 동여도, 대동여지도 똑같은 그걸 또 만들어내요. 대동여 지도를 완성한 후에도 김정호의 지도 연구는 계속되었다. 그 후에 나온 지도는 우리나라 전국 지도인 동여도였는데 대동여 지도와 마찬가지로 22첩의 절첩식으로 제작되었다.
구체적인 한반도의 윤곽, 산줄기와 물줄기, 도로망 등 대부분의 내용도 대동여 지도와 일치했다. 그러나 동여도는 대동여 지도에서 생략되어 있는 지명까지 모두 기록돼 더 자세한 지도가 됐다. 최고의 지도로 꼽히는 대동여 지도가 왜 간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그것은 동여도가 필사본으로 제작된 반면 대동여 지도는 목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전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막기 위한 겁니다. 오류. 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지에 그리기 때문에 앞에 지도를 그냥 대고 이제 그대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오류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필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오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목판본을 만들었던 거고. 목판본의 경우에는 작게는 수십 벌, 많게는 100여 벌 이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도를 이제 완성본은 인쇄본으로 해서 영구히 자료로 남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용이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정호가 대규모의 대동여 지도를 목판에 새긴 이유, 필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함이었다. 60여 개의 목판에 거대한 지도를 새기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일. 김정호는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조각한 것일까? 판을 구해서 판을 켜고 그 두께에 맞게. 김정호는 기존의 우리 목판화들이 되게 두터운데 김정호는 얇게 썼어요. 얇게 쓰고 또 양면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칼을 자유자재로 부드럽게 이렇게 이 망치질을 안 하고도 타각 기법이라고 그러죠. 망치질을 안 하고도 이렇게 쓱쓱쓱 이렇게 둥근 칼이나 세모칼로 이렇게 문질러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피나무를 선택했고요. 김정호가 대동여 지도의 목판으로 사용한 것은 피나무. 전통적으로 목판에 사용된 나무가 삼나무나 단풍나무였음에도 그가 피나무를 선택한 것은 재질 때문이었다. 부드러운 피나무를 사용하면 지도를 새기는 작업 속도가 한결 빠르고 쉬워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아무리 부드러운 나무라 할지라도 필사본보다 작업 과정이 더 까다로운 목판. 그렇다면 제작 과정에서 수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잘못된 지리 정보가 있는 목판의 부분을 도려냅니다. 도려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나무 조각에다가 나무 조각의 정확한 지리 정보를 조각해서 그것을 잘못된 지리 정보를 파낸 그 목판 위에다가 붙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작업해 그 자리에 끼워 넣는 상감 기법이라는 방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사본 작업보다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수정의 흔적들은 목판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인쇄된 대동여지도 각 판본에도 남아있습니다. 1861년에 찍은 거하고 1864년에 찍은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전문의가 없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산의 표현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1861년 처음 제작된 대동여 지도는 이후 계속된 수정과 추가 작업을 거듭하며 초간본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1864년 고종 1년에 더 완벽해진 모습으로 대동여 지도 제간본을 발간하게 됐다. 지도 못지않게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김정호의 업적이 바로 지리지의 편찬이다. 국토의 정보를 집대성해 놓은 지리책으로 김정호는 세 종류의 지리지를 만들었다. 지도와 지리서는 언제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도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지리서만 가지고도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공간 개념과, 지식 개념을
같이 이렇게 그 공존하는 걸로, 지리서와 지도는 공존하는 걸로 봤어요. 좌도우서, 왼쪽에는 지도, 오른쪽에는 서책을 두는 것이 선비의 덕목으로 여겼던 조선시대. 김종호에 와서 진정한 좌도우서가 완성된 것이다. 끊임없는 연구와 수정을 거듭하며 보다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자 했던 김정호. 그는 마지막까지도 대동지지를 편찬하며 그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끝부분에 가면은 고산자 편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달라요. 김종호의 그 친필이 아닙니다. 달라서 김종호는 평안도의 그 후반부 쪽은 편찬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늘 개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완성이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지도의 결정판 대동여 지도의 탄생엔 평생을 바쳐 땅에 대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연구한 김종호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김종호 선생은 이제까지의 지도학적인 성과, 조선 지도학의 지도학적인 성과를 총집성해서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좀 더 가독성이 높고 또 읽기 쉬운, 말하자면 읽기 쉬운 그런 지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와 지리지의 내용을 공유하고자 했던 김종호 선생의 사상이 대동여지에 조금 더 명확하고 실천적으로 구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기술로 단순히 국토의 지리와 지형을 담은 지도가 아닌 조선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동여 지도. 조선의 국토 체계를 세우고 우리나라 전통 지리학의 금자탑을 세운 김정호. 조선 지리학의 성과를 집대성한 대동여 지도엔 나라를 사랑하고 조국의 땅을 알고자 했던 조선의 지도 천재 도산자 김정호. 그의 꿈이 담겨 있다.